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보랍니다. 인사말부터 너무 무거운 듯하지만 헌법 제46조 2항에 규정된 바로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추가 경정 예산도 살펴야 해야죠. 하고요. 예. 처리할 법안도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0,000건을 돌파해서 화제가 됐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20대 국회에 들어서 벌써 보이콧만 17번째입니다. 17번째. 두 달에 한 번꼴로 보이콧을 한 거죠. 이러면 보이콧마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국익과 양심에 따른 국회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뉴이전은 94.5MHz YTN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문자 참여 그리고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샵 09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으로 소중한 의견 받고 있고요. 또 지금 라이브로 방송 중인 유튜브와 팟빵의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미처 소개를 못 해드리더라도 내일이라도 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앵커가 문자 소개 많이 하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다져먹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저희 첫 소식은 국회로 가야겠죠. 영상 보시죠.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여야 4당이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위원 등 17명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축소해서 225명으로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서 75명으로 합니다. 네.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만 적용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최장 330일이 걸리는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물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입장은 안앵커가 정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한국당 투쟁의 1차 목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3개 악법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악법 날치기를 철회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과함으로써 정말 바뀐 것으로 볼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하게 처리하도록 트랙 위에 올려놓자는 얘기일 것뿐인데, 참, 예. 국회 상황이 정말 패스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야 합의 국회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마치 법안 날치기 통과라도 된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들을 어서 논의하자는 거고 논의할 시간도 거기에 충분히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못 끝내면 그때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논의를 안 하려는 게 문제지 논의하려면 시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들만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 상황 전해드립니다. 영상 보시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장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로 본회의에 표명 안 하시겠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십시오. 항의 수위가 거세지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맞받아칩니다. 법박하신다고 의장님 말씀하신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급기야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건 대한민국을 보고 얘기해. 대한민국을 했습니까? 왜 의장을 못 믿게 만들어요? 못 믿게 나가세요. 더 있어? 하세요. 한국당 이미자 의원과 문희장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장이 여성 의원인 이미원을 성추행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며 의장실을 점거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후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여야의 폭로전도 한층 격화됐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에게 아프리카 외유 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엉뚱한 공격을 펴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방 속에 국회가 하루 종일 난장판으로 변하면서 협치는 간대였고 볼썽사나운 구태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예. 국민들의 마음도 뭐 답답하실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위원회에서 빼겠다고 밝혔는데 바른정당계 저지로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예. YTN 기자가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만났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기존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네. 사보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오 의원 대신 최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이 사보임계를 국회의사과에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이동, 지상욱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사무실 앞을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보임계가 접수되지는 못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사보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예. 많이 받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임기가 4년이죠. 네. 2년 단위로 상임위를 하나씩 맡아서 일을 합니다. 이걸 바꾸는 걸 한 사람은 사임,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사람은 보임. 이렇게 해서 사보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각 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예.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맞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질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예. 다른 사람을 보임시키면 한국당으로서는 이 방어선 하나가 무너지는 거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사보임을 막아달라 이러면서 국회의장을 싼 거죠. 예, 맞습니까? 뭐 대장금인데 맥두 싶네요. 제가 후손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정치평론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연결돼 계신데 이 박사님 잘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이거 네. 사보임계조차 이제 가로막혀서 처리가 잘 안 되는데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지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학규 대표의 일단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예. 뭐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까지 봉쇄를 하고 사보임 신청 서류를 뭐 접수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예. 뭐 24시간 밀착 방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예. 결국 뭐 약간 힘겨루기 뭐는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일단은 그 상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보임도 이루어지고 상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계 쪽에 약간 전략적인 실패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먼저 저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끝까지 저지를 하고 싶었으면 오신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이 뭐 사개특위에서 교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선거법하고 뭐 공수처법이 가장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이 최장 한 330일 뒤에라도 뒤늦게라도 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표결 처리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예. 반면에 이제 선거제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게임의 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의원들이 이건 여야 간에도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공감대 같은 게 약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해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처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약간 이것 또한 실기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리가 이루어져서 선거구제 개편안도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뭐 330일까지 안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너무 총선에 임박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런 측면이 아마 정치적으로 결국은 고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잠깐 좀 건너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추인 과정에서 2번 충돌이 있었고 이번에 사보임계 내는데 또 충돌을 했다면 뭐 이미 당을 떠난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도 고려를 좀 해봐야겠다 고개를 설레설레 했고 이렇게 되면 당이 결국 깨어지는 건가요? 네, 뭐 거의 해체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신당 창당하거나 민주평화당에 이제 개별 입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른정당계는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은 아닐 것 같고 개별 입당 형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당으로 이제 상당수 의원들이 영입이 돼 가는 방식이 될 것이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 일종의 이제 잔류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바른미래당 간판을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혁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당명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지금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국회가 제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당은 당대로 다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정훈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뭘로 준비했습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 관련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네, 국가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다리털에서 나온 결과인데 간인 검사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더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유천 씨는 본인은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눈물의 기자회견은 그럼 뭔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거고 박 씨의 이런 태도로 여론도 일부 믿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일단 그 당시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는 결백을 호소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경찰 조사 3차례를 받으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또 지난 20일 3번째 경찰 조사 출석 때의 모습도 준비했는데요. 일단 직접 보시죠.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수사 시작은 황 씨 진술에서 시작이 됐는데 16일 박 씨 자택과 신체를 압수수색했고 보시는 것처럼 17일과 18일 1차, 2차 경찰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3일에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이 됐는데 사실 취재를 해보니 이미 2차 경찰 조사가 마치고 나서 경찰은 이 양성 국가수의 그 정밀 검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조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렇게 쭉 보면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전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기자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대질 신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 같다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리고 맨 처음부터 이렇게 결코 네버 내 인생을 걸고 하면 대개는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취재 경험상 경험, 예, 37년, 36년간의 취재 아, 경험에서 아무튼, 우러나온 근데 또 진단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었는데 네.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인가요? 그렇죠. 아무튼 박유천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어떻게 겁니까? 되죠? 일단 소속사 퇴출이고요. 연예계는 은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을 호소한 기자회견은 패착이 된 건데요. 경찰이 어제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일단 경찰은 박유천 수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황하나 씨와 같은 혐의로 공범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예. 박유천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가 보죠. 네, 또 마약 소식입니다. 예. 의료용 마약인데요. 전 세계 32개국에 마약을 수출한 부부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미국인 39살 A씨 그리고 이 A씨의 부인, 한국인 부인입니다. 예. 35살 임모 씨인데 이 둘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이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2013년부터 19년 6년간인데 거래만 해도 800회가 넘고 이로 인해서 챙긴 이익금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물건은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료용 마약입니다. 네. 그래서 몸에 붙이는 패치, 알약 형태 등 다양한데 만약에 이런 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했다 하면 환각 증상 등이 나타나 위험합니다. 아니 생활고에 시달려 있는 상황이면 정당한 노동을 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불법을 선택할까요? 아니 근데 이런 대담한 범행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들은 수도권일 때 병원 5곳을 돌면서 예. 의료용 마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 남편이요. 예.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이 해당 약품을 처방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처방을 해달라라고 어허.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은 사실 전산상 기록이 남지 않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노려서 이런 약을 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남편과 부인의 역할 분담도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 광고를 했고 또 국제 택배로 발송을 하고 부인은 이를 보조했는데 결제 수단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려웠던 거고요. 예. 이러한 마약을 어떻게 발송했냐?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합니다. 마우스를 분해해서요. 의료용 마약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근데 보통 세관이 이런 생활용품은 검사를 좀 부실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밀한데 어떻게 꼬리가 잡혔죠? 한미 공조로 인해서 잡히게 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류 중에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예. 이 펜타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국토안보부랑 국방부에서 WMD 대량 살상 무기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마약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헤로인보다 100배, 모르핀보다 80배가 더 강력한 마약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마약이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위험한 화학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그래서 암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했던 이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예. 미국 세관에 일단 압수를 당했고 이제 한국 수사 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2달간 이제 수사를 하다가 꼬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예. 경찰은 일단 미국인 A 씨를 구속하고요. 한국인 부인 임 씨를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워낙 마약 관련 뉴스가 많아서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약 소식에 둔감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다음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흉기를 휘둘러서 70대
노인 한 분이 이웃 주민이었던 노인 한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창원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 6층 복도 아파트였습니다. 18살 A군이 위층에 사는 75살 김모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중상을 입었고요. 예.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요, 범행 후에 집에 있다가 검거가 됐는데 경찰 진술을 따르면 할머니가 머리에 들어온다 등의 뭐 횡설수설의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예. 일단 문제는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웃 주민 중심으로 탐문 수사 중입니다. 예,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 소식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진주의 안인득 씨도 이제 그랬던 것 같고 네. 결국 조현병의 어떤 증상들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씨 같은 경우는 그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유독 또 정신질환자의 그 범죄가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안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년간 60차례가 넘게 조현병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이번 사건 A군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조현병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A 씨 진술 살펴보면요, 뭐 김할머니 몸이 연결돼 있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경찰청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 환자 범죄가 2015년 6천여 건에서 2017년 9천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에서도 안인득 방지법 을 발의를 했는데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핵심을 보면 경찰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응급 입원 관련해서 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일부 인권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피의자 사건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인권 보호와 또 범죄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관리에서 공백이 생기면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니까 네. 이거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법안을 어떻게 다듬든지 마무리를 꼭 이번에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소식과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단독 기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오피스텔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동영상이 과연 과학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예. 또 이 부분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도 역시 걸려 있고요. 이 내용은 신지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틸 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죄인의 동일성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과학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 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가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물 윤 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소식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죠. 예. 내일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죠. 예. 네. 또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입장이 워낙 극과 극이어서요. 예. 공판에서 엄청 부딪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 뭔가요? 이건 기자한테 설명 드리는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김대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오후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점,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친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익금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달쯤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윤지호 씨가 출국했습니다. 예. 공항에서 뭔가 말을 하고 떠났을 텐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지요. 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작가 김수민 씨가 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윤 씨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 당당히 맞고소하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왜 이 시점에서 출국을 하는 걸까 궁금한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부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장자연 씨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건의 진실이 뭐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감추어진 범죄 행위는 뭐냐. 이걸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어느 틈에 윤지호 씨의 진실은 어느 만큼이냐. 이걸로 이제 사건의 프레임이 옮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뉴스 때문에 가려지는 뉴스는 뭐냐. 이것까지 읽어내야 이제 뉴스를 제대로 읽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지금 향방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역시 뉴스계의 명이십니다. 맥락을 너무 잘 짚어주셔서요. 저도 같이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해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소개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샵 0945번 그리고 유튜브 팟빵으로도 여러분의 문자와 댓글 많이 받았죠. 어떤 의견 보셨습니까? 0549님, 당원으로서 한국당 보이콧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기엔 안 좋습니다. 17번이면 좀 많긴 많죠. 물론 민주당도 예전에 야당 시절에는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건건을 볼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명분이 있느냐는 뭐 나중에 다 가려봐야 되겠지만 대개 야당 때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7933님은 또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8960님,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난무한다. 아무튼 국회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팟빵 라이브로 들어온 댓글이군요. 네. 아, 이거 아이디가 깁니다. 쭉 JA1513님 같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변상욱님과 안보라님 목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퀄 뉴스, 고퀄 뉴스네요. 고맙습니다. 퀄리티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반대만 하는 걸까요? 뒷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유, 차차. 건건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봐주시면은 저희가 천천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마블 영화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사전 예매만 200만을 넘기면서 개봉 첫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흥행이 보장되는 대작 영화의 독과점 우려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성우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영화 개봉했는데 일단 네. 관객들의 반응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매만 200만 장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개봉 4시간 반 만에 100만 명이 이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관람객들은 대부분 10년 동안의 마블 영화를 집대성한 작품인 만큼 오락성도 뛰어난 데다가 눈물샘까지 자극하는 감동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문체부가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지금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크린 상한제는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 상영할 수 있는 복합 상영관에서 프라임타임, 즉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같은 영화를 총 영화 상영 횟수의 50% 이상을 초과해서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특정 영화가 대부분의 스크린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권리 및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3,058개의 스크린 중에 2,939개의 스크린에서 상영 중이어도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블록버스터를 즐겨보는 대중들에게 역으로 볼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윤성우 박사.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루에 이 영화를 갖다 그렇게 많이 틀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극장 측에서는 그걸 여러 날로 쭉 늘려가지고 하면 오히려 다른 작은 영화들이 들어갈 날짜들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제 블록버스터는 배우라든가 아니면 장르적인 특성, 그런 감독의 인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단기간 동안에도 관객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사실상 실관람객의 입소문을 통해서 정말 그 작품 자체만의 힘을 가지고 장기간 상영하면서 관객을 꾸준히 동원하는 방식이 좀 자리 잡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무 일방적이고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영화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율성이 훼손된다, 또 영화 산업이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 스크린 상한제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어떤 오래된 비판도 줄어들 수 있고 적어도 한 편의 영화가 스크린의 95.7%를 독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벤져스는 스크린 독점의 문제보다는 글쎄요, 영화사, 배급사, 극장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이건 정말 팬덤 플러스 대중의 인기 같은데 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 종류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모아봤습니다. 내 맘대로 탑3. 자, 먼저 좋아요 탑3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되지 않는 일, 바로 복권 당첨이죠.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했던 미국의 20대 청년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무려 8,800억 원이에요. 미국 복권 사상 3번째로 큰 액수라고 합니다. 세금 다 떼도
일시불로 3,730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피가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청년의 바람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영화보다 더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가 27년 만에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을 꼭 껴안은 덕분에 아들은 무사했지만 엄마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거죠. 하지만 가족은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지켜낸 4살 아들은 이제 30을 넘겼습니다. 엄마와 아들 두 사람 27년 동안 쌓인 이야기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실까요?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6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행기 아니고요.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고이 모셔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유공자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저희 후손들이 꼭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예요. 궁금해요 탑3 보겠습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대해 소신껏 반대표를 던지겠다던 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교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물론 오신환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바른미래당의 미래 그리고 패스트트랙의 미래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궁금하다 궁금해 최고위급 경영인의 퇴직금 셈법이 궁금한 기사입니다. 이용열 코오롱 전 회장의 퇴직금이 무려 410억 원이라고 합니다. 41억도 아니고요. 410억입니다. 중앙일보가 퇴직금 셈법을 물었더니 사측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지만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당연하다, 아니다, 너무 궁금하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네요. 자, 궁금해요 탑3 마지막은요. 트럼프 베이비의 재등장 여부입니다. 이 사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노의 아기 트럼프, 기저귀 찬 베이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한 풍선인데요. 저희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7월 런던 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6m 높이의 트럼프 베이비 풍선입니다. 기저귀를 차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의 반 트럼프 시위대가 선보였던 건데 8만여 명의 시위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영국을 찾을 예정이거든요. 시위대는 이때보다 5배나 더 큰 초대형 트럼프 베이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던 시장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지지하겠다면서 이번에도 풍선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새롭게 선보일 트럼프 베이비의 표정도 궁금하고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내 맘대로 탑3였습니다. 뉴이전은 60초 뒤에 찾아뵐게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네, 열차로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의장대 사열도 받았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늦은 오후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 플랫폼에 들어섭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즐겨 쓰던 중절모 차림으로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 역사 밖으로 나와서는 큰 길까지 1, 2분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곧 전용차에 오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공개된 광장에서 10분 남짓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순방을 사전에 예고한 데 이어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소식을 전한 겁니다. 최고령도자동 측에서 타신 전용 열차는 당과 정부, 모력기관의 간부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발음을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북러 국경을 넘은 건 오전 11시쯤.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길을 나서긴 했지만 평양에서 출발했다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경도시 핫산에 내려 러시아 당국의 환영을 받은 뒤 북러 친선의 상징, 김일성의 집도 둘러봤습니다. 베트남 순방 이후 2달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첫 러시아 방문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궤적을 따라가며 집권 2기, 권력 승계의 적통성도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수장의 만남 8년 만이라고 하죠. 네. 국가와 국가로는 8년 만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첫 만남이죠. 예. 사실 가장 궁금한 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러 정상이 8년 만에 마주하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안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일찌감치 청소 등의 준비는 마쳤고 회담장 인근에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배치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회담장 건물 바로 옆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데 이 건물로 향하는 모든 길에 울타리를 세운 것도 모자라 이 길목마다 보안 요원을 배치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역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를 비핵화 선행 조치 일부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던 만큼 북한으로선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지지 발언이 나오길 기대할 거란 관측입니다. 러시아로서도 비핵화 논의를 다자구도에서 접근하려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결렬로 대북 제재 완화에 실패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모두 귀국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조금 이른 듯합니다만 뭔가 굵직한 게 나올까요? 예. 전문가들은 굵직한 게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그 미국의 비건 대북 협상 대표가 네. 지난 18일 러시아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네. 둘이 회담을 가졌어요. 내용은 모릅니다. 아.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기 전에 미국이 가서 마사지를 좀 한 거죠. 아.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조금은 보고 네. 미국을 무시한 채로 북한에게 뭔가를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수장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네. 예. 문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의제와 동향을 얘기를 듣겠죠. 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방안 그리고 두 나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찾았을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거든요. 네. 정의원 국가안보실장과도 안보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번 회의는 양국 안보실이 실시해온 정례 협의라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이번이 5번째라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6조 7천억 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예. 예. 추가 경정 예산 말씀이군요. 예.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국민 안전 정책을 더 펴나가겠다는 거와
경기에 미리 대응해서 불경기가 오래 가는 것을 어떻게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 또 민생 경제를 또 잘 보살피겠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보관인데 먼저 오인석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노후경유차 15만 대 폐차에 더해 25만 대를 추가로 조기 폐차하고 건설기계 9천 대의 엔진이 교체됩니다. 1,800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배출 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도 10배로 확대됩니다. 또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이 추가로 구축되는 것은 물론 복지시설과 학교 등 16,000곳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약 7천 톤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 장비도 보강됩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이 135명 확충되고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지원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비한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수출과 내수 보강으로 1조 1천억 원, 거제와 통영 등 위기 재난 지역 지원 등에 1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 지역에는 민생 지원과 SOC 등이 지원됩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보강 1조 5천억 원,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6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저희가 일단 사업을 단순히 쭉 계산해 본 바는 약 7만 3천 개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에는 3조 6천억 원의 국채가 발행됩니다. 앞선 두 차례 추경은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이 충당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경제 성장률을 목표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우면 좋죠. 네. 돈을 풀어야 합니다. 추경이니까. 예.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이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으로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다음 달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돈이 허락을 받고 여기저기 풀려나가는데 국회가 보이콧된 상황에서는 한참 늦어질 거고 네. 돈은 그러면 가을 돼서야 풀리고 그러면 효력을 발휘할 시간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이 뭐 성공적으로 쓰이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시간부터 모자라죠. 뭐 시간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기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3조 6천억 원의 국채 발행.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김평정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는 추경은 분명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 2009년을 보면 추경이 28조 4천억 원 투입된 덕분에 그해 성장률이 그나마 0.7%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민간 부문에서 마이너스 1.4%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2.1% 떠받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막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기관들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지금 역시 추경이 투입돼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6조 7천억 원 규모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권고한 10조 원에 못 미치는 데다가 미세먼지 대책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기 부양용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도라이트의 상당 부분을 수출 기업 지원에다가 썼으면 더 분명한 느낌이 주면서 경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선 3년 연속이고 이전 정부까지 합쳐선 5년 동안 계속 추경이 동원된 점을 들어 정부가 당장의 효과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 6천억 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도 그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추경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이제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추경 규모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17조, 11조 6천, 11조 막 이렇게 계속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쓸 땐 써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추경으로 선제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적자 국채 발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자 국채로는 처음입니다만은 네. 사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2019년도 예산안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죠. 0.1%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거고 또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다가 예. 확 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11조 정도 줄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3, 4조 정도 또 갚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렇게 국채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국채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더 과감해도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 좀 설명해 주신 거군요. 거죠. 예. 정부가 때로는 뭐 확 써야 되는데 정말 애로사항은 있죠. 왜 추경 좀 팍 쓰겠습니다 하면 야당이 일단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고 선심 예산 쓰려고 그러지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예. 좀 불안하죠. 예, 경기가 많이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 그러면 경기가 많이 나빠진대. 나 세금 더 내야 되나 봐. 예, 그런 겁니다. 예, 경기가 뭐 안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뉴스 저희도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행히도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전해드립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네. 임금이 낮은 분들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9%, 전년도보다 3.3%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게 2008년이니까요. 10년 만에 20% 미만을 기록한 거죠. 네. 예.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인가요? 예, 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면서 기존의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근로자가 중위 임금 수준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엿보는 시간, 미래가 보이는 저녁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접히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공개했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단은 그 일종 미국 쪽 리뷰어들에게 보고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을 보호하는 이 필름이 있는데요. 이 필름을 뜯었을 때 오류가 생긴다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화면을 펼쳤는데 양쪽 화면이 똑같이 안 나오고 반만 나온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이 안에 뭔가 이 못으로 찍은 것처럼 아니면 뭐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볼록 솟아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폴더블 폰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건가요? 일단 이 화면 보호기를 뜯어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화면 보호 필름이 실은 이제 저희들 쓰는 스마트폰에 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차시키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을 뜯어내시면 오류가 나는 게 좀 맞고요. 대신에 다른 두 문제는 살짝 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첩이나 책 같은 거 있다가 이렇게 펼치면 요거 끝부분이 살짝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폴더블 스마트폰도 이렇게 펼쳤을 때 약간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죠. 갤럭시 아마 노트 7? 그쵸. 이때 뭐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의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거 곤란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문제를 해결할 때도 처음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처음이랑 굉장히 비슷했었거든요. 갤럭시 노트 7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그렇고 처음에 어떤 써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거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잘못 쓴 거다. 너희들 문제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 갤럭시 노트 때는 계속 그렇게 이제 변명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고요. 물론 이건 또 안전 문제에 직결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그런 태도로 나가는 듯 하다가 바로 인정하고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출시 연기를 했잖아요. 갤럭시 노트 7 사건 때 좀 많은 것을 배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 5G 짚어봤을 때도요. IT 분야는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7월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항상 스스로가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이때 출시가 될지는 가봐야지 아는 건데요. 원래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이 중국 폴더블 폰은 작년에 출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올해야 이제 출시를 한 거거든요. 일단 큰 소리 치고 본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 갤럭시 폴드 사태를 겪으면서 이쪽도 지금 혹시라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충격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안으로 접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바깥으로 접힌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못으로 찍힌다거나 주머니에 있는 뭔가 다른 거에 스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쉽게 내놓지 못할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길게 늦어지면 안 되지만 이제 뭐 수주나 아니면 길게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급하지 않게 문제를 좀 잘 해결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폴더블폰 기술은 세계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한국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시장의 98%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굉장히 높은 상위 레벨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심해도 되시겠지만 문제는 이 폴더블 폰 자체는 솔직히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잘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만든다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폴더블 폰 자체가 스마트폰도 아니고 태블릿 PC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새로운 폼팩터의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제 막 이제 씨앗이 싹을 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와서 예전에 처음 나왔던 스마트폰을 보시면은 이런 장난감이 어떻게 그때는 폰으로 쓸 수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꽃을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 과정까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쫓아오는 나라들한테 쫓아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빨리 도망가는 건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샵 0945 그리고 유튜브 팟빵에서 댓글 문자 받았는데요.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2236님께서 뉴이처 공개 방송도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회의 시간에 한번 여는데 또 어디서 여느냐에 따라 왜 우리 지역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스 진행 정말 재밌게 하시네요. 7483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1057님께서 조현병과 관련한 의견 주셨는데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을 너무 나쁜 점만 내보내는 것 같아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선배님께서도 좀 우려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사회적 합의를 잘 이뤄가야겠죠. 이 밖에도 7484님, 6048님 문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와 팟빵 통해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런 의견들은 좀 정리해서 내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있는 저녁, 음악이 있는 저녁으로 마무리하죠. 어떤 음악 준비하셨어요?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애끓는 음악입니다. 조수미 씨, 지금 음악 흐르고 있네요. 자식을 위해서 꿈을 접어야 했던 그리고 지금은 치매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음악입니다. 제목이요, 보이시죠? 바람이 머무는 날입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바람이 머무는 곳에 햇살이 닿는 곳에
또 달빛이 비추는 곳에 모든 곳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